little Taiwanese. 大家晚安。谢谢。 반갑습니다. 뭐 저보고 굉장히 강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또 서울 시민보다 훨씬 더 큰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여러분의 강의를 아주 즐겁게 흥미롭게 배웠고요. 서울과 타이베이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는 둘 다 한 도시의 수도이고 한 국가의 수도이고 또 이미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돼가고 있죠. 에이징 소사이어티가 돼가고 있고 1인당 공원 녹지 면적도 아까 발표해 보니까 5.1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서울이 4.8 정도 되거든요. 매우 유사하고 서울도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많은 녹지들이 아직 공원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와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의 공원과 서울의 공원 녹지와 이 타이베이 공원 녹지가 계속 교류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서울 어린이 대공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식사하시고 굉장히 졸리시죠? 그래서 비디오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놀이축제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놀이축제 영상을 한 2분 30초 되는 짧은 영상입니다. 네. 잠깐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네.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The Biggest Playground in the World라고 하는 것을 저희 캠페인 제목으로 삼고 있고요. 여기가 어린이공원 정문입니다. 1970년에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공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가 두 번째 축제이고요. 전체 어린이대공원이 놀이터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 가지고 있는 모든 잔디밭, 숲 이런 데서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들을 가지고 누구나 언제든지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만드는 축제를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올해 주제는 저희가 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놀잇감들을 개발하고 찾아내서 하는 거고요. 아마 내년에는 면이나 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재활용 버려진 장난감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다시 재창조해서 새로운 놀이를 전시하는 거고요. 이튿날 비가 오는 바람에 놀지 못해서 이렇게 비 오는 날 놀잇감을 발견해서 놀기도 하고 또 플레이모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 저희 놀이축제에 자발적으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참여하는 저 보이는 하하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 개의 아이들 웃음소리를 저희가 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였고요. 그 외에 시민들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참여해서 전체 쓴 예산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물은 다 일회적인 거고요. 3일간만 운영을.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어린이 대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비교적 넉넉하게 받은 것 같아서요. 되도록이면 얘기를 좀 짧게 드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우리 제가 어제 청소년 공원 유스파게를 갔었는데 거기도 과거에 골프장이었고 승마장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린이 대공원도 역시 과거에 골프장이었었습니다. 서울에는 100년 동안 골프장이 총 5번 있었는데 이 5개의 골프장이 전부 공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곳이고요. 먼저 저희 공원의 가치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는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1973년에 오픈을 해서 2015년까지 자그마치 2억 6천만 명이 다녀간 그런 공원이고요. A부터 Z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게 저희 공원에 있습니다. 동물원부터 놀이터, 그 다음에 먼저 청룡열차 이런 시설과 어린이 뮤지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공원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 만들어졌는데 유일하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보니까 다른 공원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나무와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물원에는 100종의 동물들과 300종의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100종의 동물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사라져가는 동물, 세계에서 위험에 처한 동물들 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골프장이었던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박정희 그 당시에 독재자로 불렸던 분이 1970년에 명령을 해서 만들게 된 게 저희 공원이고요.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도 97년, 그러니까 약 20년이 지나고 나서 공원 전체를 완전히 리노베이션하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이게 저희 공원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원이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10년이나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리노베이션을 하는 게 반복돼야지만 공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공원에는 이런 근대 문화유산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황제였던 순정 황제의 능력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 청룡열차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린이 대공원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도 혹시 서울을 가보신 분 계시죠? 네. 서울에 가보시면 서울에서 바뀌지 않은 경관이 대표적인 공간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산이라고 하는 서울 한가운데 있는 산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복궁 등 그런 궁궐들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바로 어린이 대공원이 서울 안에서도 경관이 바뀌지 않는 유일한 곳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집에 50대가 되면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 사진첩을 보면 꼭 어린이 대공원에 찍었던 사진 한 장쯤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서울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조직은 서울시설공단이라고 부르고요.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에서 전에 출자해서 만든 공기업입니다. 퍼블릭 코퍼레이션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총 165명이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단기로 일하는 분까지 포함한 거고 저희는 동물원에 있다 보니까 5시부터 1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 연간 방문객이 1000만 명 정도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한 166억 원,
수입이 한 76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립률이 한 55%에서 60% 정도가 자체 수익을 통해서 자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안에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봄에는 동화 축제를 하고 있고, 가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놀이 축제를 하고 있고, 1년 내내 이런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아까 우리 타이페이시에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장애인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통합 놀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새로운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저희가 이렇게 위탁 관계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그 역할들을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법적으로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 공원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의 점용,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 제가 이제 이 공원에서 일한 지는 2년 6개월 정도 됐고요. 2년 6개월 일하면서 와서 제가 새롭게 시도를 했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현대차라고 하는 기업하고 같이 키즈 오토파크라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시애틀 무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트너가 있고, 각각의 다양한 파트너들, 특히 요즘 이제 공원에서 굉장히 고양이들이, 야생 고양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을 관리하고 더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시민단체랑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NGO들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또는 서울시에 있는 119, 그 다음에 광진구, 그리고 뭐 이런 수도구,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들도 저희 공원과 함께 연계해서, 저희는 토지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예산과 인력을 가져와서 함께 공원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공원 내에서 다양한 볼런티어들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건데요. 프렌즈 오브 파크라고 나중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과 여기 보시는 이런 이 시니어분은 지금 65세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어린이병원이 개장했을 때는 어린이였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돼서 아이들한테 동화를 들려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어른들을 위한 공원, 어른들의 놀이를 위한 그런 공원처럼 함께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어린이들 스스로 이 공원의 의사결정을 참여하도록 하고, 기타 다양한 자원봉사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이 단순히 지역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녹색 에너지들을 지역사회에 줄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주민들, 그리고 복지관, 그 밖에 주민 모임들을 함께 돕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와 함께 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원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의 임무일 거고요. 제일 먼저는 아까도 기후변화를 얘기하셨지만, 공원이 사실은 도시에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쉬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 공원이 그걸 자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태양광 등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리사이클도 굉장히 지금 늘려가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안전사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세월호라고 하는 큰 대형 선박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로 국민들의 안전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 가운데 공원에서의 그런 자그마한 안전사고들도 허용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여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숫자는 지금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어린이 청소년 인구가
2010년대 평균이 2060년대 평균이랑 같습니다. 2010년대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인데 2060년대는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500만 명이 있을 때에 같은 수준밖에 어린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원 입장에서 굉장히 핵심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숲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설들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새로운 공원들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공원들에 대한 재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간 기부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시 예산은 제한되어 있지만 또 아시아권의 비슷한 조건인데요. 기부 문화들이 굉장히 법제도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저희 어린이대공원이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을 아이들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미래를 살아갈 건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어린이들은 반드시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새롭고 건강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공원 운영, 공원 경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잠깐. 미리 그러면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은 누가 만들고 누가 경영을 할까?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서울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오래된 공원이고 서울숲, 그다음에 뭐 굉장히 큰 공원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월드컵 게임을 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서울, 이게 좀 문제가 생겼네요. 서울숲공원이라고 서울 포레스트 파크는 2003년도에 처음 하기로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저희가 서울 그린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시민들의 자원봉사나 기업들의 참여들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의 시범공원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프로그램이나 그런 기부, 자원봉사만 역할을 담당하다가 작년에 서울시하고 새롭게 계약을 하고 녹지 관리부터 공원 운영까지 모든 걸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탁 계획을 내려서 정말 그 서울에서 시민참여공원의 모델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오래된 1970년에 만들었던 도로가 다니는 고가,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죠. 이 고가를 허물지 않고 그대로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처럼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가 과거에는 교통 중심의, 차 중심의 도시에서 이제 완전히 사람 중심의 도시로 넘어간다고 하는 새로운 이정표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오픈했는데요. 지난 10월달, 이번 10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1970년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석유를 비축하는 석유 비축 기지였는데요. 이 석유 비축 기지를 오랫동안 안 쓰고 방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비축 기지를 지금은 문화를 비축하는 문화 비축 기지로 새롭게 개념을 바꾸어서 조성을 하고 이제 막 운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장은 하지 않았는데요. 서울시가 이제 국제적인 도시로서 자기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훌륭한
식물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과거에 조그만 식물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완전히 개조를 해서 새롭게 호수공원을 포함한 식물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에 서울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프로젝트, 이거는 공원, 법적으로 공원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공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노들섬이라고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한가운데에 떠있는 섬인데요. 이 섬이 한때는 저희가 도시농업 경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만 이곳을 새로운 공간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새로운 공간을 개발할 때 아이디어 컨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 디자인 컴피티션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원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건축주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건축주가 될 수 있는 이 공간의 운영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 운영자의 경영 전략에 맞춰서 공간을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자라고 정하고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그 사전 준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이상 제가 어린이 대공원의 실패나 그 다음에 서울 전반적인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뜨거운 공원의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들의 얘기에 이제 그 공원 관리와 공원 경영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원 관리와 파크 메인터넌스와 파크 매니지먼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비슷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물론 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공원 운영과 관련돼서 역할을 하고 또 뉴욕이나 다른 일본이나 대만의 공원 관리 시스템도 쭉 봐오면서 나름 서울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서울의 최초의 공원은 대규모 도시공원은 저희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1914년에 만들어졌고 그때는 유원지 어뮤즈먼트 파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놀고 싶은 곳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서울에 있는 공원 이름 중에서 최초로 이 포레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녹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공원들이 만들어졌지만 이 그린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의 공원의 역할들이 훨씬 더 강조되어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문화 비축기지나 이런 노들섬 같은 것들은 녹지 공간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오픈 스페이스로 열린 공간으로서 더 강조되는 공원의 기능들이 이렇게 변해오고 어떻게 보면 이 그린 스페이스와 오픈 스페이스가 두 개가 만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공원의 기능이나 방향성들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는 공원의 관리와 경영이 다른 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것 같습니다. 공원의 관리, 메인터넌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생태 환경적 기능과 그 다음에 여가 휴양적 기능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베이직 팍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원이 경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기업으로 치면 부가가치, 에디드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물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녹지의 총량을 늘리고 가치를 늘리는 것도 새로운 공원 경영의 역할일 거고요. 그 다음에 휴양적, 여가적 기능도 늘려나가는 게 있겠지만 보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기능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공원 경영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얘기도 하지만 사실 공공공원을 어떤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원을 경영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 정부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공원을 경영한다는 것은 약간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이페이시 공원 전체를 경영한다는 것은 한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공원들을 제외하고 규모에 있는 다안공원 같은 그런 공원들을 어떻게 경영할까라는 게 하는 숙제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공원마다 비전과 미션과 목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건 소원숲에서 자기 비전과 목표를 정한 것이고요. 이건 어린이 대공원에서 자기 비전과 목표를 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될지가 중요할 텐데요. 보통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아웃풋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도 1000만 명이 오는 공원에서 앞으로는 2000만 명이 오는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거죠. 문제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가에 핵심이 있는 거지. 결국 아웃풋 자체에 중요한 건 아웃풋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제 스스로도 놓치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인풋을 어떻게 바꿀까. 아웃풋은 인풋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바꿔지지 않는데, 대부분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고 움직일 때 이 아웃풋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오는데요. 이 진짜 경영이라는 것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 100만 원 내던 거를 있으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돈은 사실은 행정 예산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시정부 예산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람일 것 같습니다. 맨파워를 바꾸는 게 맨파워를 바꾸는다고 해서 쉽게 사람을 자르고 고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육시키는 것, 트레이닝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지금 저희 공원에서도 IoT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공원 관리에 접목시키고 있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의 운영 방식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풋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런 인풋을 늘려서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아웃풋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윤이 목표잖아요. 하지만 우리 공공시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그건 결국에 얼마나 큰 사회적 혜택을 주는가, 또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게 공원 경영의 궁극적인 방향이자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돌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피드백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게 공원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제가 가정을 해본 겁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아픈 아이들이, 소외된 아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게 나에게 꿈이라면, 그게 우리들의 꿈이라면, 그게 우리 사회에 미칠 임팩트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이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온 건데요. ADHD 환자들이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50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려면은 먼저 ADHD의 이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도시공원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성과일 거고요. 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할 건지, 또 많은 자원봉사를 참여시킬 건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개선 효과를 낼 건지, 아까 우리 오전에 발표했던 그런 정신적인 그런 효과를,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공적으로 인풋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지, 이런 민간 재원들을 찾아내서 민간 재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찬가지로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공원에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사람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 공원이 정말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 공원 때문에 우리 마을이 행복해졌다. 이런 게 바로 이펙트고 또 공원의 가치, 또 공원의 효과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저는 참 제가 그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닙니다만 더 밸류 오브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하는 글을 참조를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가치도 있을 거고 또 물리적인 정신적인 오전에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점점 우리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른들도 함께 이 공원에서의 의미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좋은 공원은 지역에 있는 범죄율도 줄인다 이런 이펙트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공원을 과연 누가 그냥 똑같은 녹지 공간을 누가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거냐 이게 결국은 이제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업들은 쓸만한 기업들은 많지만 정말 대단한 기업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원의 경영을 모든 게 행정한테 다 맡기고 공무원들이 이걸 하도록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커뮤니티나 시민단체 참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그동안 얘기를 하고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진행을 되었고 뭐 북미나 일본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저런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각 공원이라도 똑같은 공공공간이라도 어떤 곳은 정말 지역의 자긍심 나 다한공원 옆에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주지만 또 어떤 공원은 우리 동네 그런 공원 우리 동네 공원 못 봤는데 자기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이 지저분하고 관리되지 못하면 전혀 지역에 자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에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그런 주도적인 힘과 자긍심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그런 공원의 가치를 높여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공원을 경영해라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민간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뉴욕의 공원 파트너십이 아마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좀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그냥 파트너십이라는 게 어느 날 이게 좋기 때문에 나온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되는데요. 뉴욕의 공원사를 뉴욕시 홈페이지 보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센트럴파크가 195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세계 도시공원사가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1920년대에 미국이 공황을 맞으면서 그때 모제스라고 하는 아주 독재적인 공원 조성가가 나타났죠. 그분이 거의 뉴욕에 있는 모든 공원을 조성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뉴욕에 있는 거버넌스 아일랜드인데 여기는 아예 도시를 개발할 때 공원을 먼저 개발한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하일라인이나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는 공원을 경영하면서 운영비를 계산을 하고 경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숲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성비를 56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의 관리비가 50억입니다. 11년이면 조성비, 운영비가 조성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공원이라는 게 어느 순간 조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관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성비보다 훨씬 더 운영비가 중요하니까 뉴욕시에서 이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를 만들 때는 아예 지역사회에 너네들이 공원 운영 관리를 책임지지 않으면 조성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윽박지를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공원 내에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저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는
피어, 그러니까 우리 항구가 7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 항구 하나씩 개발할 때마다 아주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도입한다든지 아주 훌륭한 호텔을 도입해서 그 항구 하나하나씩의 관리비를 그런 수익 창출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구조를 짠 게 브루클린 브릿지 파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선 모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뉴욕이 쭉 흘러왔던 과정을 보면 공원의 어떤 도시공원 시작기에서 활성기가 지나가서 침체기에 됐다가 이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도입하게 되고 본격적인 그 새로운 공원 경영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린 게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체가 1973년도에 이 미국의 더러운 곳에다가 이 씨앗 뿌리기 운동을 시작을 했죠. 이런 게 시작이 돼서 1980년에 뉴욕시에서 센트럴파크 컨서버시라는 단체를 만드는 걸 돕게 되고요. 이게 처음에 되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티파크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고 이때쯤 되니까 전 뉴욕에 1,800개의 공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800개 정도의 이미 시민 파트너십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작은 공원들은 독자적으로 파트너십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십 포 팍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나머지 공원들을 다 지원해줍니다. 이게 이제 공원의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것도 뉴욕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 뉴욕과 서울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저희는 1910년도에 최초로 도시공원이 한국에 서울에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 기간 동안은 경제개발을 하면서 공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공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지금도 계속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고 뭔가 시민 참여를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서울 그린 트러스트라는 걸 2003년도에 만들게 됐고요. 한 10년 동안은 이렇게 정말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움직였고 최근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렌즈 오브 팍스라고 하는 공원의 친구들 이게 보여드리면 이 파트너십 포 팍스가 그 프렌즈 오브 팍스랑 비슷한 거고요. 이 컨서번시가 서울 그린 트러스트랑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그린 트러스트 창립되고 13년 만에 서울숲 컨서번시라고 해서 서울숲 전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나머지는 새롭게 만들어진 시민조직 파트너십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원의 친구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걸 대만에 도입하셔도 되게 즐거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불러와서 함께 한다는 게 귀찮고 힘든 일이지 당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은행인연합회를 설득을 해서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 시민들을 저희가 친구 공원들을 많이 모집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1시간 동안 A라는 공원에 1시간 동안 자원봉사하면 은행인연합회에서 1만 원에 $10, $10를 기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원봉사해도 좋고 이 공원은 $10의 기부금까지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초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3년, 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와 많은 참여공원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공원에서 이런 시민 참여나 공원 운영을 해보고자 2003년도에 우리 계신 선생님처럼 이런 심포지움을 조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다, 캐나다다, 밴쿠버에 있는 시민참여 전문가, 공무원이신 분을 초청을 해서 발표를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정도의 뉴욕이나 밴쿠버 정도의 수준의 그런 시민참여가 만들어진 것은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조건 좋은 방식이라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방식도 시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있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민들의 역량이 커지고 좋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받아줄 생각이 없으면 전혀 진행이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열린 마음, 민주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돼야지만이 시민의 영향도 커질 거고 나온 아웃풋들도 의미 있는 성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두고 어떤 수준의 파트너십을 만들 건지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당한공원위원회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당한공원은 제가 알기로도 파운데이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훨씬 더 좀 더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운영하면 그런 시민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건 저는 대만에 와서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만에 초청돼서 심포지엄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커뮤니티 디자인 관련돼서 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오픈 스페이스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같이 보냈는데요. 한자로 이렇게 해방 공간이라고 써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해방 공간과 오픈 스페이스는 굉장히 잘 안 어울리는 단어였었어요. 근데 컨퍼런스 하기 3일 전에 갑자기 포스터를 바꾸고 왔어요. 오픈에다가 ing를 달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하고 오프닝 스페이스는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개방 공간과 해방 공간은 천지 차이의 느낌입니다. 그냥 오픈 스페이스는 그냥 열려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프닝 스페이스는 해방 공간은 누군가 주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공원의 사실 역사는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앞으로 우리 도시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정말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공원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땔감으로 쓸지도 몰라요. 결국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 연구에 맞게 새롭게 공원을 만들어 갈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공원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공원 경영의 첫 출발이지 않을까. 그래야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파트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파트너십이 생길 수 있고,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최근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1,100억 달러 기부자가 나타났어요. 1,100억 달러 상상이 되십니까? 100만 장나도 아니고 1,000만 장. 그 1,100억 달러를 기부하신 분이 왜 기부를 했는지 나중에 인터뷰를 해봤더니만,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 센트럴파크를 조깅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30년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친한 것이 센트럴파크였고, 30년 동안 내가 항상 그곳에 가면 똑같은 정원사가, 똑같은 관리자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세상에 이만한 나한테 감동을 주는 내 인생의 선물이 있었을까? 그래서 내가 번 모든 재산에 주식을 기부하겠다라고 약정을 하셨던 분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뭐 공유 마케팅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사실은 공원에 후원하는 것은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 공원에 감사해야 하고 흔쾌할 때 가능해진 것 같고,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먼저 플레이어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 플레이어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즘 저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저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년 또는 4차 혁명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 4차 혁명 시대 공원은 뭘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나무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써야 될까? 아니면 우리는 어떤 거를 공원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 라고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히려 인간이 4차 혁명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남을 수 있는 직업이 이 손으로 만지는 거, 그 다음에 눈이나 감정을 느끼는 이 센스, 우리 핍스 센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세미나 기획이나 준비도 다 로봇들이 할 텐데요. 우리는 뭘 하고.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성찰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일을 통해서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그걸 성취했을 때 갖는 성취감. 그게
이강호라고 하는 사람으로 존재를 느끼게 하는 건데 일을 다 로봇한테 뺏길 건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자아를 성취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공원일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플레이나 또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그런 문화적 과정, 오픈 스페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과정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공원이 전달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그 미국에 1960년대에 활동하셨던 다 아실 겁니다. 레이첼 칼슨이라고 하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죠. 이분이 죽기 전에 유작으로 남겼던 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봤는데요. 책 이름은 센스 오브 원더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분이 마지막 남겼던 늘 입에 달고 다녔던 게 Never lose your sense of wonder. 경이로움에 대한 감각. 자연을 보고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성장하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원에 와서 사실은 이제는 모든 아이들의 고향이 도시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고향이 시골이셨을 텐데 지금 아이들은 100% 99% 고향이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자연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도시공원인 것 같고요. 아무리 다른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중요해져도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저 센스 오브 원더를 지켜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는가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공원 경영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对，我事先是有跟请他帮我们留一些时间因为他的那个韩国的经营经验可以跟我们做一些交流，所以我们请李先生留一些时间看他的演讲内容，或者他在韩国的经验，也许在这边时间内没有讲清楚，看看我们今天与会的来宾，或是其实也有共演处的朋友，看看有没有互相交流的地方，有没有问题要跟我们李先生做讨论，现在可以提出来。来。谢谢。那很宝贵的经验。那我想，因为我们公园有一些委外经营的一些案例，都是依照私有财产出租给店家来做贩卖。那以首尔为例，它的那个公园整个委外经营，那它的那个营运收入是不是除了贩卖之外，它还有其他的收入？政府会不会再给它一些补贴？那这个部分。是不是还有其他像门票或者是一些赞助商在投入这个委外营运？那希望老师给我们一些说明。 그거는 그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수입이라는 것은 입장료가 있는 공원도 있죠. 굉장히 드뭅니다. 엔트런스 피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퍼블릭 공원, 퍼블릭 파크에서는 엔트런스 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흔히들 우리가 컨세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파킹라지나 레스토랑,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 또는 뭐 편의점 이런 것들은 다 컨세션을 맺어서 계약의 거의 수익금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무료 프리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저희가 참가비를 받고 하게 되죠. 뭐 요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 고급 인스트럭터를 불러오면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퍼블릭 모든 아주 베이직한 수요는 다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하지만 특별한 수요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용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인 거죠. 그리고 또는 저희가 이제 저희 놀이동산 같은 경우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때는 공공의 토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특정한 사람이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고요. 제도 혹시 다른 제도가 있느냐고 사람들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조금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공공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现在被委托的公园，有些资金还是公部门做支持。好，那他们尽可能想其他刚刚说的可以收费的才设施去收钱，这部分我们其实台北还没开始进行。哦，这个我觉得说这个部已经有开放性，可以在这个部分看他们的这个经验上面可以学习的地方。有些我觉得没有办法收入到跟支出完全一样，其实比现在更好。好，那另外一种就是好像反而我有个问题是，他举那个中央公园哦，有点像现在我们大安森林公园，只要有人愿意捐钱也是一个很不错的。那个郭老师，人家捐了1亿多的美金，你知道吗？所以我们现在最有经营概念跟施工的合作就是大安森林公园嘛。那大安森林公园怎么走进去，跟未来跟首尔一样，它现在首尔它的这个foundation是政府成立的，那政府有基金进去，但是他们身份不是公务人员，所以他们身份是外聘做执行者这个问题。好，那我帮他解释这一块。还有谁哪位有来？副局长。